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예, 현재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가운데 2018년에 나왔던 강제동원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우리 법원의 판결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지금 과제로 항상 꼽히고 있죠. 네네. 근데 최근에 한국 기업만 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전범 기업의 배상을 대신 변제해주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예. 피해자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피해자 측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의 목소리를 어제자 YTN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유력안은 첫 번째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국이 해결하라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안입니다. 즉, 0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외교적 참사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가장 원하는 방식, 피해자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그들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방식대로 피해자 의사를 배제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비판으로 들리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최근에 조금 급속도로 진전되는 모양새인데요. 네. 일단 24일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행안부가 관리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인데 21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그동안 정관에 없던 피해자 배상 절차를 할 수 있다는 정관을 추가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26일 오전으로 가보면요. 예.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대양조국장이 만났는데 네. 여기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논의를 했고, 관련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국이 먼저 해결 방안을 내놓고 그거를 좀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이런 방향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해 국가, 전범 가해 국가가 오히려 굉장히 수동적인, 한국이 먼저 이렇게 좀 뭔가를 해주면 일본이 조금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추진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네요. 굉장히 이제 최근 들어서 우려가 커졌던 것인데 예. 방금 들으신 바대로 26일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네. 외교부가 피해자 측에 가장 유력한 안을 통보를 해왔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지원 재단에 한국 기업만이 기부를 하고 예. 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 그 배상을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일본 뜻대로 일본은 2018년 판결 당시부터 사죄도 할 수 없다, 기부도 할 수 없다, 변제도 할 수 없다, 배상도 할 수 없다. 네. 일관적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그 5명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인데 네. 그중 양금덕, 김성주 두 분만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피해자분들께서 반발을 강하게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나왔습니까? 정부가 이 사실이 26일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알려지니까 네. 입장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네. 일단은 26일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방금 들으신 내용, 외교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어허. 이 해결 방안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본의 재원 참여와 사과 등 성의 있는 조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네. 라고 밝히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먼저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이 그런 성의 있는 호응을 해줄 것이다. 라는 약간 기대감을 표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이 어쨌든 간에 먼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한다는 이 방향성을 또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또 어제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도 보면 예. 그동안 민간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방안이 의견이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재단이 사전준비 차원에서 정관 개정을 하는 것이다 해서 정관 개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어떤 채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돈을 마치 배상을 중간 단계에서 미리 해주고 그 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또 그 중간 단계에서 대신해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마치 불량 채권을 해소하는 것처럼 지금 인식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실제로 그러게요. 대통령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채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어가지고 일본의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한 그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는 사실 돈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게 돈만 주면 좀 끝나는 문제로 자꾸 정부가 인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온 바도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배상과 채권을 혼돈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배상이란 것은 법적으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게 배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값어치 돈만을 누가 주느냐와 상관없이 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타깝네요. 네,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분명히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판결 내용 자체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배상을 해야 할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국 기업이 기부금 형태로 변제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반발 계속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자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단이 한일 관계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재단이 대신 하더라도 저 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전범 기업이 당연히 기부에도 포함되어서 같이 해야지 그걸 그나마 좀 이해해 줄 만한데 지금 나오는 유력한 안이라는 데에서는 사실 그 일본의 뜻대로 아예 전범 기업을 포함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니까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요. 일단 피해자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그 반발이 가장 심한 것이고요.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또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꼽아보자면 그 일제 치하에서 전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국민 개별에게 행한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에 대한 그 손해배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개별적인 불법 행위는 그러니까 배상을 해라.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래야 불법 행위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애초에 기부금으로 좀 그 법적 책임을 우회하는 방식조차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또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이 한국 기업만 참여하는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후에 이대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도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일단 피해자들의 반발이 심한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일단 이런 방식을 추진하더라도 추진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 계속 나와요. 지금 외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설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방안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있는 편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어찌 보자면 그 당시에 강제 동원 노역을 당하신 분들이 특별한 분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아주 그 행운이 뒤따라서 안 가신 분들 계시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피해자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돈만이 문제라면 우리가 성금 내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민 성금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잘못을 인정하라. 잘못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 지금 한 분 남아 있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양금덕 피해자신데 이 양금덕 님께서도 이번 이 26일 기자회견 이후에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사실 분노하실 만도 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지 말고 일본의 사죄를 반드시 받아내자. 이런 또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부도 좀 그런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변호인 영화 속에 나온 대사 자꾸 생각이 나네요. 6648번님께서요. 강제징용도 그렇고 엊그제는 또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어쨌든 피해자분들 살아 계실 때 좀 사죄, 또 배상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김동현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말말은 어떤 겁니까? 골든타임이 지났다. 어제 12구 참사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출석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과 진상규명과는 좀 거리가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에 대한 질의가 반복되면서 어제 유가족이 결국은 분노해서 퇴장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어제 그래서 국정조사 어떤 말이 오갔는지 MBC 어제자 보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행비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시간이 낭비하신 거예요.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의원님하고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의 태도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아이는 제게 너무 소중한 아이고 착한 아이예요.
다 죄 없다고 몰랐다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을 집중 공격한 것도 유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문제라고 여기서 이태원 국정조사에서 그 얘기를 왜 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난주 국정조사에서도 골든타임 지났다 이 발언해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발언을 했네요. 예, 23일 행안부 현장 조사였죠 그때는. 예. 그때도 추석해서 뭐 참사 현장의 소방 경찰 인력 배치나 영안실 수배, 병원 수배, 유가족에게 좀 빠르게 안내하는 것, 뭐 교통 그리고 인파 통제, 참사 현장에서 곧바로 중대본 설치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의에 대해서 그런 일들은 중대본이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0시 45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습 단계에서 골든타임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중대본 설치 총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예. 방금 들으신 대로 어제 기관 보고에서도 윤건영 의원이 그 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11시 20분에 첫 보고를 받고도 현장에는 0시 45분에 도착했으니까 시간 낭비한 거 아니냐는 질의에 내가 이미 보고받고 현장에 갔을 때는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 발언을 또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비판이 잇따르다 보니까 골든타임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한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예. 그래도 이 단발성으로 이미 종료된 재난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구조가 중요하지 중대본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내가 현장 갈 때까지 기사가 오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때까지 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입장은 굽히질 않았기 때문에 방금 들으신 바대로 이렇게 답변을 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 또 유족 분들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이렇게 반발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 외에도요 여당 의원들이 주로 대통령실 대처는 그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거나 재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 아니고 각 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부를 옹호하는 질의가 계속 오갔고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에 대해서 신현영 의원이 그 디메트 팀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의가 반복되면서 네. 방금 들으신 바대로 유족이 반발하면서 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사실 국정조사 많은 국민들 뭐 유가족은 당연하시고요. 기대했던 것은 이제 참사의 원인 그리고 정부 대처가 적절했느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걸 제대로 따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시간만 허비되고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참사 원인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내용도 나오긴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안 그래도 늦었는데 계속해서 이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이 국정조사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어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래도 몇몇 부분들을 보면 이 참사 원인이나 정부 대처 적절성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볼 만한 부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기관 보고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기관 보고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문건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네. 이게 서울청의 정보부가 10월 14일 작성한 보고서고 제목은 헬로윈데이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이게 일종의 뭐 동향 파악 같은 이제 정보부의 문건인데 여기 보면 이태원 헬로윈 축제 이 3일의 기간 동안 홍대나 강남 이태원에 1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을 예상하면서도 인파 관리나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적 분출구가 될 것이다. 그동안 눌렸던 일탈 욕구가 크게 분출될 것이다. 성추행, 여성 혐오, 마약 범죄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주로 범죄에 대한 우려가 써 있던 것이고 심지어는 일부 네티즌들이 주목을 끌기 위해서 윤석열차 토리 압박 코스튬 착용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좀 희화화하는 데에서 대통령 심기 경호까지 경찰이 신경 쓰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 범죄가 포함된 이런 범죄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 또 이날 김광호 서울청장이 이날에도 경찰 병력을 좀 요청을 했더니 대통령실 집회 때문에 없다 그러더라라는 지수를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참사 원인에 이 대통령실 또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고 할 때마다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인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국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인 기자는 기자의 눈으로 지켜보신 국정조사 어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많이 힘드실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국회라는 민의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정쟁의 일종으로서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느 정도도 그 정도는 참 예상을 하긴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답변을 하는 입장 그리고 나와서 발언을 하는 입장 이 특히 국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청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나와서 사람들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본질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은 어떤 국민의 분노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려는 의도보다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굉장히 수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변하지 않는 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상민 장관에게 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에 대한 한마디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태도인 거죠. 네. 이상민 장관의 어떤 태도 문제야 계속 줄곧 지적이 되어 온 것이고요. 참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의회 난입 참사 관련된 청문회를 보더라도 공화당 민주당 서로 이해와 입장이 다를 텐데도 청문회는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던데요.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여당의 현재 분위기를 제가 좀 다음 말말로 한번 이어가서 설명드리는 게 어떨까? 바로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죠.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여당발 뭡니까? 여당의 분위기 대체 그러면은 어떻길래 이 청문회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기로 결정을 했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당 내에서도 이 본격적인 당권 경쟁 레이스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윤심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디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게 무슨 기적의 3단 논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보통 민심이 천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면 윤심이 민심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자체가 지금 얼마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오만하게 생각하느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첫째, 이게 갈수록 꼴보수 정당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모두가 친윤이고 한 명 빼곤 다 친윤이에요.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보다도 훨씬 더 이상한 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하잖아요. 저는 차라리 깨끗하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윤심을 팔고 다니는 자칭 윤핵관들은 모두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아니면 텃밭에서 편하게 선거 치르면서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다느니 2030 MZ세대가 중요하다느니 하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면 최전방 전선에서 싸워 승리해온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수도권에 직접 총선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네, 각각 그 처음에 두 분은 누군지 익숙한 목소리인데 세 번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그 페이스북 오늘 올린 내용인데요. 이걸 지금 아나운서 대독을 통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런데 한 명 빼고 윤심이다. 윤핵관을 자처한다면 수도권에 출마하라. 이건 조금 설전에 가까운 서로 간에 좀 시간과 장소는 달리하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핵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네. 처음 들으신 목소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 나서서 SBS 인터뷰에서 한 말이고요. 뒤이어서 두 번째 목소리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아침 CBS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윤상현 의원의 글이었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당대회 룰이 어쨌든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이 짜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특히나 중도층에게 조금 더 소구력을 가지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런 해석이 좀 지배적이고요.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심의 귀를 닫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전당대회가 일종의 무슨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재롱잔치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축약해서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유승민 의원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승민은 당을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특정 인물에게 당을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굉장히 수위 높은 비난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다만 저는 이 발언 자체,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의 발언 자체는 이게 좀 지지층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이거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특정 누군가. 잘 보여야 될 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윤상현 의원은
이쓴 글 같은 경우 김기현 의원의 출마에 대해 정면 반박한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지역구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그 김기현 의원이 어제 당대표 선거 출마 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출마 선언문에서 그 윤 대통령과 격이 없는 소통을 하는 데에는 제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윤핵관 본인이 어쨌든 가장 윤심과 가깝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김장연대라고 해서 장제원 의원과 어떤 연대도 강조를 하고 있고 네. 연대에 대해서 본인이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윤상은 의원이 곧바로 반박을 한 겁니다. 김기현 의원이 당 지지율 55% 또 대통령 지지율 60%를 호언장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그럼 서울 강북 지역 출마하시라. 아하. 예, 그러면은 당연히 뭐 대통령 지지율 60%인데 네. 거기서도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어떤 그 김기현 의원 지역구죠. 울산에 있을 게 아니라 네. 그 윤핵관들은 당당하다면은 최전선에 나서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꼬집었습니다. 네. 앞서 왜 우리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되고 정쟁으로만 흐를까에 대한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지금의 국민의힘 여당 내의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봉 연구원 어떻게 보세요? 여당 내 지금 분위기? 저 청문회마저 참사 청문회마저 왜 정쟁을 흐르냐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 보면 결국에는 그 잘 보여야 될 분 때문에 네. 그 잘 보여야 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겠죠. 네.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모든 것을 소화해 버리니까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아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저 전당대회 룰도 당원 100%로 하면은 뭐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 뭐 당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심이 과연 진짜 민심이냐? 예를 들어 12구 참사 유족들은 그러면 민심이 아니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청문회에서 그래도 대통령실은 잘하지 않았냐라는 투의 질문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주신 그 서울 경찰청 국정조사 내용 중에 네. 경찰이 윤석열 차 등 대통령 희화하는 코스프레 코스튬을 걱정하고 있다. 그 저는 너무 창피하고. 네. 아니 외국에서 자기네 나라 대통령 총리만 우스꽝스럽게 하고 하는 거 깔깔거리고 누가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게 자유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 같은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그걸 왜 걱정하죠? 이런 분위기가 강화되면은 이제 아예 경찰 보고서에 올해 의정부고등학교 그 예상 졸업 사진은 무엇이다라는 보고까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듭니다. 걱정이네요 정말.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여당 전당대회 뭐 윤심 이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결국 그러면 윤심이 누군지만 드러나면 그 사람이 당대표 되는 건가요? 일단 오늘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강원도 쪽에서 네. 당원 연수 행사가 있었어요. 네. 이 자리에 권성동 의원도 갔고요, 김기현 의원도 가고 네. 윤상현, 안철수 이런 당권 주자들이 다 갔습니다. 왜냐? 당원들을 만나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당원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자리에서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진짜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등 분위기를 알겠네요. 내가 윤심이다라는 경쟁들이 점점 가열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시사인 김동인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